밤 11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고요가 짙게 내려앉은 서재 안에서 이준호는 붓을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오직 먹향과 종이의 희미한 질감뿐이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중에서도 서예는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평화의 안식처였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그어 내려갈 때마다 그의 복잡한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는 40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도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했다. 삶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아내와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소중한 공간이었다. 1998년 당시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 샀던 이 집은 현재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로 치솟았다. 아들은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고 며느리는 전직 간호사로 현명하게 가정을 꾸려나갔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지훈이도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3년 전 아내가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잠시 삶의 의미를 잃었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간곡한 설득으로 함께 살게 되면서 그는 다시금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아들은 매달 용돈을 챙겨주었고 며느리는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었다. 손자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며 해맑게 웃었다.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최고야.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1년쯤 지났을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의식하는 듯하면서도 등 뒤에서는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일로도 의견이 부딪히면 며느리의 얼굴에는 싸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설마 하며 자신의 의심을 애써 누르곤 했다. 가족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서예 연습에 몰두하던 그는 목이 말라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고요한 밤에 정적을 깨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그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그의 손에 쥐어있던 붓이 파르르 떨렸다. 붓털 끝에 묻어있던 먹물이 종이에 얼룩을 남겼다. 쫓아낸다니, 지훈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곧이어 들려오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만들었다. 조용히 말해. 언제 쫓아내긴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유럽 여행?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되뇌었다. 가족들이 다음 주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열흘간 여행을 떠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대화는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몸을 숨긴 채 서재문에 바싹 귀를 갖다 댔다. 엄마,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손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럼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데 페라리쯤은 껌이지.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명랑하고 잔인했다. 그 웃음은 그의 귀에 날카로운 비수로 박혔다. 그의 아내와 그가 40년 동안 정성껏 가꾸고 지켜온 집이 단지 30억이라는 숫자로만 취급되고 있었다. 그들은 집이 아닌 돈을 원했다. 집 안에 담긴 추억, 사랑, 그리고 삶의 흔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엄마,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떡해?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노인네가 거부해봤자지. 그리고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 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치매라는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있었다. 자식들이 그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교단에 서서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을 올고든 길로 인도했던 그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의 삶의 한 페이지가 잔인하게 덮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힘없이 책상에 앉았다. 붓과 먹물이 뒹구는 서류 위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의 목에서 절규가 터져 나오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했다. 아들 동욱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할 때 그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며느리 미영이 결혼할 때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모든 예물과 혼수를 직접 준비해 주었다.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에 겨워 1,0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건네고 갖고 싶다는 외제차도 사주었다. 매년 방학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며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잔인한 배신이었다. 그들은 그의 건강,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다. 그가 죽기만을 바라는 듯한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노인네가 거부해봤자지. 치매 진단 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한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 이제는 그를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75년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처럼 추악한 배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아내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나 봐.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서서히 분노와 결의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떨림은 사라지고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나는 너희 뜻대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손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그를 괴롭혔다. 새벽 4시,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베개는 눈물로 축축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머리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시작은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분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서류를 훔쳐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그래야만 완벽한 방역이 가능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부엌으로가 밥상을 차렸다. 아침 식사 시간 아들 동욱과 며느리 미영이 거실로 나왔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밤새 잘 주무셨어요? 미영이 다정하게 물었다. 준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잘 잤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 알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자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어젯밤 그가 들었던 그들의 계획이 벌써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놀란 기색을 숨기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다. 아들 동욱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어제도 같은 말 3번이나 했잖아요. 준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는 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언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미영은 손자 지훈이를 곁눈질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듯했다. 요즘 성격도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작전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준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지만 나는 너희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그날 아침 식사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는 듯 보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계산적인 움직임으로 비쳤다. 며느리 미영은 그에게 밥을 차려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끊임없이 사소한 질문들을 던졌다. 아버님, 어제 저녁 반찬으로 뭘 드셨죠? 아버님,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아버님,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준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가 대답을 잘못하거나 머뭇거리는 순간을 포착해 기록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준호는 철저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그의 기억력과 판단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일부러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미영의 얼굴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 동욱도 이 치밀한 계획에 동참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는 준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한 척했다. 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혹시 이상한 일은 없으셨고요? 무슨 이상한 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인데. 준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동국은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아버지가 좀 불안정해 보이셔서요. 걱정돼서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난 괜찮다. 준호는 아들의 가식적인 걱정이 역겨웠다. 그는 한때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얼굴에서 탐욕과 거짓을 보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이제 준호에게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대사는 미리 짜인 각본이었고 그들의 미소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가리기 위한 도구였다. 며칠 후 며느리 미영의 작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영은 일부러 큰 소리로 옆집 김 여사에게 말했다. 어휴, 김 여사님. 요즘 시아버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했다. 왜 그래, 미영 씨?
박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어? 김 여사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준호는 김 여사에게도 평판이 좋은 이웃이었다. 네,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요. 어제는 글쎄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까지 했다. 준호는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쿵쾅거렸다. 가스불을 깜빡하다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반박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지금 거실로 나가서 나는 그런 적 없다 고 소리친다면 미영과 동국은 저것 봐 성격이 예민해지셨잖아 라고 말하며 그의 이상 증상을 더욱 확신시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놓인 화분 밑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음모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될 터였다. 미영은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박 선생님의 이상 증상을 퍼뜨렸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박여색에는 아버님이 길을 잃으셨는지 집이 어디냐고 물으셔서 제가 직접 모셔다 드렸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박 여사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박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미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영은 준호의 평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생활했다. 그들의 가명흑에 맞춰 그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동욱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미영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병원 예약은 언제 할 거야? 내일 오후 2시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해뒀어.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이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는 것.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다음 수를 생각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의 뜻에 따라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문득 오래전 제자 김태우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태우는 그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 했을 때 준호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학생이었다. 태우는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다. 준호는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와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지금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했다. 태우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선생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돕겠습니다. 태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준호는 안심했다. 그는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간단히 용건만 말했다. 우리 집을 좀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집을요? 도곡동 그 아파트를요? 태우는 놀란 목소리였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일단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단지는 나오는 족족 팔립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다. 태우야, 나중에 꼭 보답할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 태우와의 통화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수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그는 조용히 방에 앉아 그들의 다음 행보를 상상했다. 내일 병원에 가게 되면 그들은 의사에게 미리 짜놓은 거짓 증상들을 말할 것이다. 관찰 일지 같은 것을 만들어 왔을지도 모른다. 준호는 그들의 치밀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 그들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다. 며칠 후 집안은 갑작스럽게 분주해졌다. 며느리 미영이 자신의 어머니, 즉 준호의 사돈을 집으로 데려왔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사돈은 준호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사돈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기색을 읽었다. 준호는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그는 사돈이 불편할까 싶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화장실이 급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미영의 방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뭐가 걱정이야? 세름 5살이면 치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자식들이 자기 부모 치매인 것 같다고 하면 의사들도 그런 줄 안다니까. 사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냉정했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미영의 방문에 귀를 갖다 댔다. 그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미영이 망설이자 사돈은 차갑게 말했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그리고 요즘 노인들 100살까지도 살아. 그럼 너 그때까지 네 아버님 모시고 살 거야. 너희 인생은 언제 살 건데. 기가 막혔다. 사돈까지 이 추악한 음모에 동참하고 있었다니. 그들은 그의 삶이 아닌 그들의 인생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준호는 배신의 충격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사돈까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그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들에게 한치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야만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위한 강한 의지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며칠 후 집안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 미영의 어머니, 즉 준호의 사돈이 준호의 집을 방문했다. 준호는 사돈의 방문 목적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었다. 사돈은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외모는 온화하고 단정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과 탐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딸 미영의 행동을 부추기고 이 모든 음모의 뒤에서 조종하는 주모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돈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가면을 쓴 목소리로 들렸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준호는 건조하게 대답하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미영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웃었다. 엄마 아버님은 여전히 정정하시지? 다들 치매가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멀쩡하셔. 미영의 말에 사돈은 어색하게 웃으며 준호의 눈치를 살폈다. 준호는 그들의 가식적인 대화가 역겨웠다. 그는 굳이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재에 가서 잠시 볼 일이 있으니 두 분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준호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미영은 아쉬운 척 말했다. 아버님, 저희랑 같이 계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아버님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이야기 나누지. 나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닫았지만 준호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눌지 알고 싶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엿듣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예민해진 청각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아버님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겠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서재에 들어가셨으니 못 들으셔. 어디 보자. 내가 알아본 요양원 정보야. 사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숨긴 채 벽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여기 세 군데를 알아봤어. 효사랑 요양원, 평안요양원, 그리고 희망요양원. 각각 비용과 시설을 정리해뒀으니 봐봐. 사돈의 목소리에는 마치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는 듯한 비즈니스적인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효사랑은 월 220만 원 그건 거리가 제일 가까워. 평안은 230만 원 제견, 시설이 보통이고. 희망은 250만 원인데 시설이 제일 좋대. 어떤 게 나을까?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희망요양원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비용이 좀 비싸네. 아니야.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 사돈의 말은 준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오래 계실 분이 아니라니. 그들은 그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엄마, 그런데 혹시라도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거부하시면 어떡해? 멀쩡하신데 억지로 보내는 건 좀... 미영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양심의 가책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사돈은 냉정하게 그 양심의 불꽃을 꺼버렸다. 무슨 소리야. 네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거잖아. 치매는 전문 기관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치매 진단 받으면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후견인 신청하면 그만이야. 사돈의 말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법적 허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준호에게 현실의 잔인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만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음모는 사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부추긴 거니까. 미영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부추겼니? 살짝 말 꺼내봤는데
바로 혹한 애가 누군데. 조금 양심에 찔려서 그러는 거지. 사돈은 미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양심. 그 돈이면 너희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지훈이도 유학 보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그의 재산이었다. 아파트는 물론 그의 예금과 연금까지 모두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그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동욱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준호는 황급히 문을 닫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딸 은정이도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그는 문득 딸 은정이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은정이는 남편을 따라 대구에 내려가 살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착한 딸이었다. 준호는 딸만큼은 그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힘든 상황에서 딸의 존재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곧 또 다른 절망으로 변했다. 며칠 후 딸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그래, 은정아. 잘 지냈다. 예진이는 잘 있니? 준호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다들 잘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갈게요.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준호의 마음은 잠시나마 따뜻해졌다.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딸과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아들 동국이 은정이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동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올라온다고 했지? 응. 왜? 무슨 일 있어?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 있었다. 누나, 아버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동국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무슨 얘기? 혹시 아빠 아프셔? 응.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동국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 정도로 심해?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응.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싫다고 하셔. 누나가 와서 설득해주면 들으실 것 같아. 동국은 누나의 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아니, 당연히 빨리 병원 가 봐야지. 치매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던데. 은정이는 완전히 동생의 말에 속아 넘어간 듯 했다. 맞아. 그러니까 누나가 와서 꼭 설득해줘.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동국은 마지막까지 효자 행세를 했다. 준호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딸만큼은 그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의 교묘한 거짓말에 은정이마저 속아 넘어갔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사돈, 그리고 믿었던 딸까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은 곧 엄청난 분노로 변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지만 나는 너희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그의 재산을 노렸지만 그는 그들의 탐욕이 불러올 파멸을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불꽃이 타올랐다. 딸 은정과의 통화 이후 준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들 동욱과 며느리 미영의 배신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순수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딸 은정이마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에 그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짚어 보았다. 평생을 교사로, 교장으로 살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너무 과하게 줬나? 아니면 재산을 너무 많이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잔인한 탐욕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 미영의 어머니, 즉 사돈까지 나서서 이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준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그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빼앗으려고 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의 노후를 위해 그의 삶을 제거하려고 했다. 준호는 이들의 추악한 본성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슬픔은 이제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며느리 미영과 손자 지훈이가 식탁에 앉았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었다. 아버님,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네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미영이 칭찬했지만 준호는 그 칭찬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다. 아버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미영이 다시 한번 그의 상태를 체크하듯 물었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아주 잘 잔다. 요즘처럼 푹 자는 날이 없네. 미영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준호가 불안해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준호는 이미 그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아들 동욱이 출근을 위해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저희 가족 모두 유럽 여행 떠나는 거 아시죠? 그래, 알고 있다. 며칠 다녀온다고 했지? 열흘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희 없어도 혼자 잘 지내실 수 있죠. 동국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준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동국과 미영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준호의 무심한 대답을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준호가 혼자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준호가 노리던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서재에 앉아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전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이 집과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실행하기로 했다. 바로 부동산 정리였다. 그는 며칠 전 통화했던 제자 김태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태우야, 선생님이다. 지난번에 부탁했던 일 말이야. 네, 선생님.
매물로 내놓으신 도곡동 아파트 말씀이시죠? 그래. 혹시 빨리 팔 수 있는 구매자 있어? 네, 선생님. 이미 여러 명의 구매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명은 현금 구매자라 바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에 계약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준호는 예상보다 빠른 진행에 놀랐다. 정말? 그럼 바로 진행해줘. 네, 선생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집은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집이잖아요. 태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괜찮다, 태우야. 나에게 더 이상 그 집은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그 집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가 더 중요하단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그에게 삶의 전부였던 집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집이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집은 그에게 상처와 배신의 기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다음으로 그는 은행에 연락했다. 그는 평생 모은 예금 3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새로운 계좌로 옮겼다. 또한 교직원 연금 수령 계좌도 변경했다. 그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모든 것을 옮겨놓았다. 그는 이들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보았다. 20평짜리 투룸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딱 좋았다. 가격도 4억 원으로 적당했다. 그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여 다음 날 방문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준호는 수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진행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가 혼자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준호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일을 진행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그는 이사업체에 연락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쯤 이사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짐은 얼마나 되시나요? 많지 않습니다. 혼자 살림이라. 준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혼자서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게 진행해야 했다. 그들의 여행이 시작될 금요일,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탐욕과 배신의 잔인한 기억들이 채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금요일 아침 드디어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아들 동욱이 인사했다. 열흘 동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요. 며느리 미영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선물 사올게요. 손자 지훈이도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다. 준호는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라. 가족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준호는 비로소 홀로 남게 되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드디어 그의 시간이 온 것이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이사업체에 전화하여 출발을 알렸다. 그는 그들이 돌아오기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고 그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줄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다. 금요일 아침 10시 아들 동욱과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자 지훈이가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준호는 비로소 긴장감을 풀고 안도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의 집은 숨막히는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40년간 함께 해온 이 공간이 오늘은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을 올렸다. 준호는 먼저 제자 김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우야, 나야. 이제 시작하자. 네, 선생님. 이미 계약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현금 구매자라 바로 자금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에 바로 진행할까요? 태우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그래, 그렇게 해라. 계약은 태우 내 이름으로 하고 나는 대리인으로 서명하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모든 것을 옮겨 놓을 것이다. 오후 1시 김태우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태우는 4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준호에게는 항상 깍듯하고 예의 바른 제자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이 집을 파시는 게 맞으세요? 태우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 태우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듯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했다.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오후 3시, 태우가 다시 전화했다. 선생님, 계약 성사됐습니다. 바로 자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만 남았습니다. 고맙다, 태우야.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마저 처리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준호는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네, 이사업체입니다. 고객님, 저희 지금 출발할까요? 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오후 4시, 이사업체 차량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준호의 짐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짐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어르신, 이게 전부예요. 40년 사셨다고 들었는데. 이사업체 사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나머지 물건은 모두 버릴 겁니다.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가족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여행이라도 가셨나요? 네, 여행 갔습니다. 돌아오면 알게 될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짐을 옮겼다. 짐을 모두 옮기는 데는 차에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후 5시 준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소장님, 저 이사 갑니다. 네? 어르신, 갑자기요. 아들 내외부는 어디 가시고요? 소장이 놀라며 물었다. 저 혼자 이사 갑니다. 혹시 제 아들 동국이가 저를 찾으러 오면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소장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아,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비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은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개인정보는 보호해 드릴게요.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옆집에 사는 김 여사네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 철수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김 여사님, 저 이사합니다.
다른 곳으로요. 네, 갑자기요. 아들 내외랑 같이 살던데 무슨 일이야?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들의 지지가 복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며느리 미영과 손자 지훈이가 그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그가 직접 대화를 녹음했던 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김 여사가 경악했다. 나는 미영이 그 애가 박 선생님이 치매 걸린 것 같다고 말했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가 나보고 거짓말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나는 그런 부탁 못 들어준다고 했거든. 아무리 봐도 멀쩡하신 분인데. 김 여사의 말에 준호는 안도했다. 미영의 거짓말이 모든 이웃에게 통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잘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그런 자식들한테 이 집을 줬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잘했어, 철수 씨.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 안 되지. 김 여사는 진심으로 준호의 편을 들어주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철수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웃들은 모두 분노했다. 그런 자식을 뒀다니 정말 안 됐어. 며느리가 너무 뻔뻔하더라. 이웃들의 지지를 받자 준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아파트로 가는 길, 준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로운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다. 짐을 정리하고 그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피로가 가시는 것과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다음 복수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사돈, 즉 미영의 어머니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음모의 뒤에서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8시, 준호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사돈. 철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준호의 전화에 사돈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준호는 차분하게 물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사돈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돈,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네?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하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사돈댁 근처 카페에서 뵙죠.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음모의 주모자 중 한 명과 직접 대면할 것이다. 그는 이 만남이 긴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이 복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당하게 이들의 추악한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일요일 오후 2시, 준호는 사돈의 집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섰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분한 표정과는 달리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대화가 아닌 자신과 사돈 사이의 마지막 결투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5분 후 사돈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준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사돈 어른,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무슨 일인지 아실 텐데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돈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사돈,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 말이에요.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돈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런 건 사돈 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사돈이 며느리한테 요양원 알아봐주고 서류 준비해주고 계획 세워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허를 찔렀다. 사돈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고 손은 테이블 아래서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몸을 숙였다. 이미 다 정리했어요. 네? 뭘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 집도 팔았고 이사도 갔어요. 정말요? 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상의하지 않았냐고 물을 필요는 없겠죠. 제 집인데 제가 마음대로 팔면 안 되나요? 준호는 비꼬듯이 말했다. 사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사돈 어른,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제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마세요. 특히 미영이에게는. 아, 사돈 어른.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사돈의 한숨과 함께 억눌린 절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했다. 카페를 나선 준호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모든 것을 옮겨놓았고 그들의 가장 큰 꿈인 30억짜리 집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날 밤 그는 딸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아빠다.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주말에 올라온다고 했지? 네, 아버지. 그런데 오빠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좀 아프시다면서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나 아들은 딸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다. 은정아, 아빠는 멀쩡하다. 아빠는 어디도 아프지 않아. 아빠 말 믿어주겠니? 네, 정말요. 그런데 오빠랑 올케 언니는 왜? 은정이는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건 네가 직접 오빠한테 물어봐라. 아빠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구나.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딸에게 직접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딸 은정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딸이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딸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딸도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일주일 전 약속했던 재진료 날이었다. 그는 의사 김민수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50대 중반의 친절하고 인자한 인상의 의사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교수가 반갑게 맞이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준호는 대답했다. 일주일 동안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증상들은 어떠셨나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진료실에 쪽지를 떨어뜨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 쪽지요? 네, 봤습니다. 그 쪽지에 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정말입니까? 가족이 환자를 그렇게 속이다니.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집도 팔고 이사도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준호의 용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준호는 김 교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 사돈의 개입, 그리고 그들이 꾸민 모든 거짓말까지. 김 교수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라도 어르신처럼 하셨을 겁니다. 김 교수는 진심으로 준호의 편을 들어주었다. 준호는 김 교수의 지지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제 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준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병원에서 돌아온 준호는 다음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아들 동국의 회사, 즉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준호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전화는 동국이 아닌 로펌의 대표에게로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 아버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준호가 평소에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정말 효자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 변호사는 평소에도 저희에게 아버님과 함께 살면서 모시고 있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까지 했으니까요. 준호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준호는 대표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일, 그리고 그가 이미 집을 팔고 이사했다는 사실까지. 전화기 너머로 대표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입니까? 믿기 어렵네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준호가 효자라고 자랑하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는 이제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준호는 이제 조용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이 가장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는 순간을. 목요일 밤 11시 인천국제공항. 열흘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동욱과 미영, 그리고 지훈이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풍경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 내내 준호가 없는 자유를 만끽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곧이어 준호를 요양원에 보내고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진정한 자유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곡동 아파트로 향하는 길, 동국은 미영에게 속삭였다. 여보, 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려야지. 괜찮아. 내일 아침에 해. 피곤할 텐데 일찍 주무시게 놔둬. 미영은 준호가 없는 동안 준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놓았었다. 준호가 혹시라도 연락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이 가득했다. 밤 11시 50분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들뜬 마음으로 현관문에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도어락에 닿는 순간 낯선 감촉에 돈국은 멈칫했다. 여보, 이거 도어락이 바뀌었는데. 네? 설마요. 아버지가 바꾸셨을 리 없잖아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비빅. 경고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때 집안에서 불이 켜졌다. 그리고 곧 현관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남자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집 주인인데요. 돈국이 당황하며 말했다. 주인이라고요? 저는 이 집을 산 사람인데요. 어제 이사 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돈국과 미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30억짜리 자신들의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준호입니다.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네, 압니다. 박철수 선생님에게 이 집을 샀습니다. 서류 확인도 다 마쳤고요. 지금 선생님은 이 집 주인이 아니십니다. 남자의 단호한 말에 동국과 미영, 지훈이는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그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돈국은 서둘러 아버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 제발 장난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동국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니?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국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집이 왜 없어요? 팔았다. 30억에. 준호는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미영이 전화를 뺏어서 소리쳤다. 아버님,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요?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준호는 당당하게 반박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동국이 울상이 되어 물었다.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곳 마련했다. 이제 너희랑 상관없는 곳에 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차가움만이 가득했다.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님 손자는요? 지훈이는 안 불쌍하세요? 미영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때 준호는 결정타를 날렸다. 뭘 잘못했냐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준호는 지난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그대로 읊었다. 손자놈은 할아버지 팔아먹고 외제차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 모든 대화 말이야. 녹음까지 다 해놨지.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동국과 미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들킨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당당함이 없었다. 아버지, 그게... 돈국이 말을 더듬었다. 그게 뭐야? 30억짜리 집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속이려던 거 맞지? 나는 그런 자식들한테 집 주려고 이 집을 산 게 아니야. 준호는 따져 물었다. 저희가 언제...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끊었다. 사돈이 요양원 알아봐주고 서류 준비해준 것도 다 알고 있어.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완전히 당황한 동국과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준호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가 백일에 드러났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동국이 울면서 빌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영도 울기 시작했다. 기회?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자식들한테 무슨 기회를 줘. 아버지, 제발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동국이 애원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 갈 곳은 생각했니? 준호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렇게 잘난 내 친정에 가서 살아라.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그들의 절망을 보았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자신이 복수에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동국과 미영, 지훈이는 결국 근처 모텔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30억짜리 집과 풍요로운 삶은 사라지고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준호가 뿌려둔 복수의 씨앗들은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먼저 아들 동욱의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 준호가 대표에게 했던 말이 사내에 퍼진 것이었다.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까지 했던 동국이 사실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은 물론 상사들까지 그를 비난했다. 동국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못 버티고 사직서를 냈다. 그는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잃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다. 며느리 미영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김 여사를 비롯한 이웃들이 준호에게 들었던 모든 사실을 동네방네 퍼뜨린 것이었다. 미영은 동네 마트에도 못 갈 정도로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그녀가 꿈꾸던 사모님 생활은 한순간에 끝났다. 손자 지훈이는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치매 연기를 시키려 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사돈은 모든 책임을 며느리 미영에게 떠넘기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돈은 결국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다.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은 그녀 자신에게도 돌아갔다. 일주일 후 딸 은정이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는 울면서 말했다. 은정아, 괜찮다. 너는 정말 몰랐던 거니까. 준호는 따뜻하게 말했다. 아빠가 어디 계신지 제가 갈게요. 지금은 좀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할게. 준호는 아직 딸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준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그들에게 재산을 빼앗는 것 이상의 고통을 주었다. 그들의 명예, 평판,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의 욕망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준호의 복수극은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30억짜리 집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고 그들의 탐욕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준호는 조용히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들은 한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아들 동국이었다. 그가 재직했던 대형 로펌은 명예와 평판을 가장 중요시하는 곳이었다. 준호가 대표에게 했던 말은 순식간에 사내에 퍼졌다. 동료들은 그를 수군거렸고 상사들은 그를 싸늘하게 대했다. 효자로 알려졌던 김준호 변호사가 사실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추악한 소문은 삽시간에 로펌 전체를 뒤덮었다. 돈국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유능함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짐을 싸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며느리 미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가 살던 동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다. 이웃 김 여사를 비롯한 몇몇 아주머니들은 미영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 미영이 걔가 시아버지를 치매라고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대. 세상에 그런 며느리도 다 있네. 미영은 이제 동네 마트에 갈 때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녀를 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 사모님의 삶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손자 지훈이는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다. 할아버지를 속여 외제차를 사려고 했다는 소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지훈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어린 마음에 탐욕이 심어진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며칠 후 준호에게 딸 은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정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된 듯 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전화기 너머로 은정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오빠 말만 믿고 정말 죄송해요. 은정아, 괜찮다. 너는 정말 몰랐던 거니까. 준호는 따뜻하게 말했다. 그는 딸에게는 분노를 느낄 수 없었다. 딸은 그들의 탐욕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였다. 아빠, 정말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요. 오빠한테 속아서. 은정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빠는 괜찮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지금은 좀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연락할게. 그때까지는 아빠를 찾지 마렴. 준호는 은정이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을. 그리고 그 역시 딸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준호는 한 달 후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는 수원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프로그램을 들었다.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그의 삶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에서 초라해진 모습의 아들 동국을 마주쳤다. 동국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못했다. 동국은 준호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아버지, 동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구나. 준호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동국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뭘?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수진이도 잘못했고, 그쪽 어머니도 잘못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국은 미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준호야, 너는 변호사잖아. 법으로는 부모 재산 뺏는 게 범죄인 줄 모르니? 준호는 묻고 싶었다.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치매라고 생각했니? 동국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답해봐. 너는 정말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수진이 말에 속은 거야? 준호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때 동국이 고백했다. 처음엔 정말 아버지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 병원에서요. 의사가 아버지를 정상이라고 했을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갔어. 내 아내가 짜놓은 그 연극을. 동국은 또다시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야, 이제 알겠지? 너는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야. 너는 돈과 아내를 택한 거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라.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동국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동국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 미영은 결국 동욱과 이혼했다고 들었다. 그녀는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동국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다. 준호는 가끔씩 딸 은정이에게서 안부 전화를 받았다. 딸은 아직 그를 만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준호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그는 지난 7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탐욕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동국과의 우연한 재회 이후 준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깨달았다. 동국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보다는 담담한 체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수원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면 40년 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는 가족을 위한 삶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 경로당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은 모두 따뜻하고 정이 많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서예 실력을 껏뽐냈고 다른 노인들은 그의 실력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다. 준호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부자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 이준호였다. 특히 그는 옆집에 사는 이 할머니와 친해졌다. 이 할머니는 준호처럼 혼자 살고 있었고 나이도 비슷하여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이 할머니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 철수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준호는 진심으로 동감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삶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은행에 넣어둔 29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보며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단지 그에게 자유를 선물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탐욕과 배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준호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다. 그는 가끔씩 아들 동국이나 며느리 미영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여전히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짓밟고 그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며느리 미영이 결국 아들 동욱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영은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동국은 혼자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먹고 자고 한다고 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다. 사돈은 동네에서 소문이 너무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탓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준호는 가끔씩 딸 은정이에게서 안부 전화를 받았다. 은정이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준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를 바랐다. 언젠가 그가 딸을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았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그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 늦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따스한 봄으로 바뀌었다. 수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매일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무들은 이제 연두색 잎을 피워내고 있었고 흙냄새와 함께 생기가 넘치는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에게는 이 작은 순간들이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았다. 3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돈은 그에게 자유를 선물했을 뿐 진정한 행복은 그의 내면에서 피어났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그에게 새로운 인연들을 선물했다. 그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친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었고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을 들으러 다녔다. 특히 옆집에 사는 이 할머니는 준호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다. 철수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그런 자식들한테 제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해버렸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준호는 놀랐다.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해요. 그게 자식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고요. 이 할머니의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에서 아들 동국과 마주쳤다. 동국의 모습은 낯설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헬쑥한 얼굴이었다. 동국은 준호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했다. 준호는 먼저 다가갔다. 준호야, 잘 지냈니? 동국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죄송하다는 거니?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의 삶을 파괴하고 싶지도 않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한 것뿐이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를 봐주세요. 동국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속고 싶지 않다. 너희가 선택한 길을 너희 스스로 걸어가라.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동국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딸 은정이에게서 안부 전화를 받았다. 은정이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준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를 바랐다. 언젠가 그가 딸을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준호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았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그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 늦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